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까지는 박사님이 진행하고 제가 2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처음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박사님이 박수 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1차 아니고 시험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공부한 과정은 저는 2008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9, 10, 11, 12년도 6월달에 제가 시험을 11년도 6월달인가요? 12년도 6월달에 끝냈네요. 12년도 6월달까지 끝내서 제가 4년에 딱 걸렸었는데 1차를 한번 떨어지고 3차를 한번 떨어지고 2차를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2차를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4개월 동안 제가 학교를 휴학을 당시에 해놓은 상태라서 완전히 공부만 매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딱 제가 세팅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10과목을 다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레벨 2의 특성이랑 과목 구성이랑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포맷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략간략하게 쓰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포맷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재수생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요. 레벨 1이랑 양식이 조금 달라요. 오늘 받으신 책자 있죠? 그 책자를 보시면은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첫 장 열어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밑에 보시면은 샘플 exam 아이템 세트라고 해가지고 ethic이랑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라 해서 트렌드 와인 케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에 수능 보시면은 언어 영역 같은 거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라고 하면은 지문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퀘스천 1번 시작하고 퀘스천 2번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시험이. 이거랑 똑같이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문 읽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퀘스천 넘버 6번까지 이렇게 되는 게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거기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지문 이렇게 쭉 나오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럼 세 번째 페이지 가면은 1번, 2번, 3번, 그 다음 장 4번, 5번, 6번 나오고 또 다른 지문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개가 한 세트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기준으로 이 세트가 총 10세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6문제에다가 10세트를 곱하니까 총 퀘스천이 60퀘스천이 나오죠. 이게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퀘스천이 60개. 그래서 총 120문제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벨 1이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벨 1은 하셨겠지만 120문제 총 240문제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는요, 한 문제당 1.5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나오죠. 가장 큰 차이점은요, 120문제로 문제수가 줄었어요. 절반 줄었고, 대신에 한 문제당 3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문제는요, 지문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조금 더 난이도가 깊어졌어요. 확실히.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언어 영역처럼 1번 지문에 대한 게 여기 있고, 2번 지문에 대한 게 여기 있고 그런 식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식은 결국엔 똑같거든요. 1번 문제를 읽으세요. 그 다음에 지문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부분만 읽으면 1번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읽으시고요. 또 이 부분 읽으면 2번 문제 풀려요. 3번, 4번도 요 순서대로 내려가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 때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영어 때문에 어렵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고요. 이 순서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문단도 아마 6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있는데 단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문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 딱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스타일은요, 그냥 1, 2, 3, 4, 5, 6, 7, 8, 9 나왔던 거를 6개씩 그냥 묶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될 건요, 단지 지문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영어적인 면은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글로 된 교재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교재보다는 제가 선호하는 교재는 영어 교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어 교재가 시험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문도 길어졌고 이게 레벨 3까지 이어질 거예요. 레벨 2만 보실 거 아니시죠? 레벨 2가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레벨 3까지 보실 거죠? 그러니까 레벨 3 때는 이제 에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영어 지문은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난이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이도는 제가 레벨 1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요, 얇고 넓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10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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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에서 10과목이 그렇게 점수 분포가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근데 레벨 2는요, 과목별로 점수 분포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과목 구성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를 보고서 따라오시면 조금 편하냐면요, 제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글씨가 좀 잘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뭐 복사했는데 흐릿하게 복사된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흐릿하게 복사된 걸로 보시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FRA 에코티라고 시작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순서대로 좀 쓰도록 할게요. 과목 구성을 제가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시험 10과목이고 레벨 1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은 과목별로 점수 구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나는데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보면 제 학습 계획표거든요. 제가 공부를 실제로 했을 때 썼던 건데 거기에 보시는 그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과목들이 20점씩 나오는 거예요. 20점, 20점에서 40점, 총 40점이고요. 회계랑 주식이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랑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에틱스 픽스드가 10점씩 해서 총 40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트폴리오 얼터너티브 이코노믹스 퀀트가 5점씩 해가지고 총 20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점수의 배분 방식이었고 이게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책으로 뭐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조금 있냐면요.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겠어요? 11페이지 보면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네, 11페이지에 있죠. 그 내용인데 단지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거는요. 전통적으로 FR이랑 주식이랑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에틱스, 픽스드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 나머지 과목들인데 그 중에서 레벨 2 우리 밸류에이션이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레벨 1에서 툴 과목을 배우고 레벨 2에서 밸류에이션 배우고 레벨 3에서 이걸 실제로 운용하고 리밸런싱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과목이 주식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과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 과목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특히 레벨 2에서 정말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과목들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분배가 됐었고요. 그 전년도죠. 그 전년도랑 그 전전년도에 한 번씩 한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이 과목이 좀 트위스트가 되는데 그때 한 번 트위스트가 됐었던 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이게 10%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 얼터너티브가 10%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 나머지 해는요. 거의 다 10년이에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공부를 할 때
회계사 붙고 시작을 했거든요. 회계사 붙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거기 날짜 보시면요. 날짜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날짜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첫 번째 날짜가 아마 2월 9일일 거예요. 맞나요? 네, 2월 9일날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2월 9일날 전날이 제가 하와이에서 AICPA 보고 하루 놀았던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 2월 9일날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해서 100일 동안, 110일 동안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FRA부터 시작을 하고 에코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FRA랑 에코티랑 만약에 내가 자신 있어서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40점이거든요. 시험 합격점 70점이죠. 그럼 절반만 맞으면 돼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저 따라오셨어요? 다시요. 이거 두 과목 다 맞아요. 그럼 40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60점 중에서 절반만 맞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절반만 맞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익숙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 맞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거를 좀 완벽히 끝냈을 때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레벨 2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과목 순서를 점수가 높은 것부터 배열하고 이건 자기가 익숙한 거 고를 수 있잖아. 이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거 골라놓고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레벨 1이랑 다르게.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합격률이 낮잖아요. 이유는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회계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워요. 주식도 어렵고요. 나머지 것도 어려우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되는 과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연결되는 걸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에쿼티랑요. 그 다음에 회계가 아주 조금 연결돼요. 아주 조금 연결되고 에쿼티랑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정말 많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조금 연결되고 나머지는 연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먼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처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에쿼티랑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랑 포트폴리오랑 먼저 하고 회계까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 재무학의 주 라인이잖아요. 주식 평가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저것 먼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저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배우는 내용들로 들어가게 되면요.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밸류에이션에 진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 1 때 뭐 디스카운트 모델 배우셨죠? 혹시? 예, 배우셨죠? 현금 흐름을 할인해오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배우셨을 거예요. 그 할인 모형을 레벨 2로 가게 되면요. 디비던드를 할인해오는 거라든지 프리 캐시플로우를 할인해오는 거라든지 요즘에 많이 쓰죠. 증권사에서 레지듀얼 인컴 자녀 지분 모형을 많이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현대 재무학에서 다루는 모든 가치평가 방법은요. 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삼성에서 강의를 하면서 모델링을 제가 정말 가볍게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가볍게 해가지고 드리면 실제로 그거 조금만 익스펜드 하면은 그거 실제로 회계법인이랑 IB에서 쓰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것도 다 배우세요. 책에도 다 들어있고.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회사에서 일하실 때 가치평가라든가 모델링 한다라든가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레벨 2까지의 과정이 그래요. 3는 논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합격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셔야 될 테니까 다른 건 다 뺄게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아마 협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대략 한 300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수험생들한테 권하는 양이 여기에다가 한 1.5배를 곱해가지고 한 450시간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솔직히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강의 붙여야죠. 강의가 한 200시간에서 2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0시간 정도 붙이면요. 합이 한 700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얼추 정확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썼던 학습일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월 9일이 화요일이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제가 1회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저 아시겠지만 학부 때 들은 과목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CFA 1차하고 AICP하고 바로 CFA 2차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FRA, 에코티 그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3회독을 끝낸 시점이 5월 14일이에요. 맨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거기 보시면 5월 14일 제가 3회독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그 4일 전쯤에 5월 10일쯤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절대 떨어지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었거든요. 3회독 정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되냐면요. 800시간 정도, 900시간 정도 얼추 되는 것 같아요. 800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날짜 한번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2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근데 이게요. 굉장히 채우기가 힘든 시간인데 저는 800-900시간 했을 때 제가 확신을 가졌다고 했었고 700시간이 굉장히 채우기가 힘든 게 한번 우리 따져볼게요. 그냥 따져보세요. 지금 9월이죠. 9월부터 공부한 사람 솔직히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중에서 대개 한 10월, 11월 또는 해 넘어가서 넘어가시는 분들 있고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공부하고 6월은 없는 주간이야. 그쵸? 6월은 없습니다. 6월 첫째 주 시험이기 때문에 6월은 없는 주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이죠? 9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9개월 정도 남아있고요. 이게 1년으로 따지면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학생분들은 어차피 시간 좀 있으시니까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1년에 낼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이 52일 곱하기 이틀이 돼요. 이게 토요일이고 이게 일요일이고 1년에 52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보면요. 이게 72일이죠. 72일일 거예요. 아마도 72일 아니면 78일인데 제가 아까 근데 78일이네요. 다시 쓸게요. 78일이에요. 78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9월 1일 오늘부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도 안 빼고 공부를 했을 때 78일이 남은 거예요. 주말만 따져봤을 때 평일 다 제끼고요. 근데 이 78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냐면요. 자, 감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공부를 할 때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8시 반부터 오전에 강의를 들어요. 그럼 4시간이잖아요.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강의를 듣습니다. 그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을 먹고요. 2시까지 조금 자요. 산책하거나.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또 4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럼 8시간을 채워요. 그 6시부터 7시까지 밥 먹어요. 7시죠? 7시부터 9시까지 또 한 2시간 정도 공부해요. 그럼 10시간이죠? 9시에 집에 오면 10시고 씻으면 10시 반이고 자면 11시예요. 그리고 또 7시간 자고 일어나면 6시예요. 그게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트로 치면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요. 굉장히 열심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가지고 밤에 10시에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실제로 네팅 쳐보면 그거 10시간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신이 아무런 잡담 안 하고 풀리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10시간이에요. 생각해볼게요. 78일에다가 내가 이 10시간이라는 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10시간이라는 건 아침에 학교에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 9시에 아웃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시간이에요. 그럼 78일 앞으로 9월달부터요. 남은 5월달까지 평일을 쏟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78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 7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게감이 낮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확실히 오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시간을 주말에 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평일날 무조건 빼서 일정 시간 내야 돼요. 공부 끝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평일날 퇴근했을 때 1시간이든 30분이든 무조건 조금씩 그거를 쌓아놔야지 나중에 이게 안 밀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곧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있고 그 다음에 이때 3, 4, 5월달 너무나 잘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레벨 때 말씀드렸을 때 그게 뼈저리진 않았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뼈저리게 이 3, 4, 5월달이 얼마나 힘든 달인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직장인들 아시겠지만 결혼식이 정말 미친 듯이 많고요. 벚꽃 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호르몬 여러분들 아시죠? 여자분들 호르몬도 조금 변하고 남자분들은 여성에 따라서 역시 나도 덩달아 좀 변하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행사도 정말 많고 구정 껴있고 뭐 이러다 보면요. 이때는 솔직히 시간이 이때 지나는 것보다 이때 지나는 게 너무나 빨리 가요. 그래서 이때 조금 빼놓는 게 솔직히 진짜 마음 편해요. 이때 조금 빼놓는 게 그 춥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행사라든가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가정을, 애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11월달, 12월달, 1월달은 사실 공부하기에 최적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가족이 있어도 이때는 최적기죠.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빼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시간을 갖고서 분명히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부 방법론적인 거로 좀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저처럼 플래닝을 세우는 건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습일지 세웠잖아요. 학습일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9월달인데 9월달 무시하고 제가 세웠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월 9일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요. 그때 시험이 2월 6일날 있었네요. 6월 6일날 시험이 있었는데 변수가 10일 정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프던지 죽던지 제가 죽은 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아프던지 뭐하든지 변수가 10일 정도 생기기 때문에 10일 정도 땡겨서 5월 한 25일 정도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나로서는 모든 공부를 마치는 때다라고 계산을 하면요. 이때까지의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120일인가 110일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요. 제 경험상이에요. 절반 정도를 조금 더 넓게 잡으면 1회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 1회 독을 한 시간에 절반 정도를 잡으면 2회 독을 할 수가 있고요. 2회 독을 한 시간에 절반 정도보다 조금 더 잡으면 3회 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3회 독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남은 기간에 조금 마무리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4회 독이 돼요.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잡았고요. 근데 왜 이거를요, 제가 데일리 플래닝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서 제가 지금 여기 FRA 1, 2, 3이라는 게 1강, 2강, 3강 듣고 복습하고 해서 1회 독을 한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리면요, 8시 반에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오전에 4시간 강의 들으면요. 강의 다 4시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의가 3강을 들어도 3시간보다는 조금 넘어가잖아요. 조금 중간에 왔다 갔다도 하고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그거 복습하는데 솔직히 3시간 만에 그거 복습 못 하잖아요. 강사가 3시간에 뺀 거지 내가 3시간에 그걸 아는 건 아니니까 3시간 더 걸리거든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최소한 투입해줘야지 그거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1회 독을 해야지 절반 정도 찼을 때, 그러니까 절반 정도, 공부의 절반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게 1회 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죠. 근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간보단 조금 더 밀려요. 경험상으로. 분명히 내가 절반까지 딱 끝낸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조금 더 밀리는데 이거를 적어 놓으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하루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계획이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죠. 내가 또 하루 밀려요. 또 밀려가죠. 또 밀려요. 또 밀려요. 그러면은 그 뒤에 스케줄을요. 내가 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늠할 수가 있고 내가 합격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스케줄로 내가 어느 정도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내가 디테일한 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스케줄을 2차 같은 경우에는 세우고 가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물론 뭐 아까처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아니라 선택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합격선을 좀 높이고 합격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높이고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분명히 전체적인 계획 이거 다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쓸 거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시간 조율하면서 시간 조율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거 할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저 이거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이거 4일 쉬었거든요. 이틀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고요. 이틀은 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4달 동안 4일 쉬면서 한 계획표인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여서 정확히 계획 잡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제가 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확히 2.78 회독, 그러니까 3회독이죠. 3회독이 하기 전까지 3회독 했을 때는요. 나 이거 천재지변만 안 일어나면 무조건 합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레벨 1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공부는 레벨 2기 때문에 얇고 깊게가 아니라 깊게 하셔야 돼요. 이제 레벨 2기 때문에 깊게 하셔야 돼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1 때 프리캐시플로우 배우셨죠? 잠깐 우리 복습 한번 좀 하도록 할게요. 프리캐시플로우.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후 영업이득에다가요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워킹 캐피탈 변동분 빼주고 그 다음에 픽스드 캐피탈 변동분, 투자 변동분이죠. 빼주면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회계에 나오고요. 에코티에 나오고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 3번 나와요. 레벨 2에. 제가 코퍼레이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도 잠깐 가르치기 때문에 아는데 코퍼레이트에도 나오고 에코티에도 나오고 FR에도 나오고 레벨 1에도 나오고요. 근데 각 과목에서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쓰는 캐시플로우를 달리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쓰면요.
요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 그래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FRA에 가서, FRA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있죠. 영업현금 흐름. FRA에서 이 영업현금을 따져주게 될 때는요. 요만큼을 OCF라 그래요. 그리고 에코티에서 이거를 같이 평가할 때 캐시플로우, 즉 영업현금 흐름을 따져주라 할 때는요. 여기까지, 끝까지 봐가지고 요만큼을 다 따져줍니다. 이유는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M&A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일정한 기간 내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고 엑시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장 짓고 돈 벌어서 공장 팔고 엑시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영업이득에서 세금 뺀 건 우리가 다 벌어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이건 실제로 현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더해주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기중에 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팔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벌어들이는 걸 요 OCF 노란색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짓고 파는 건요. 그게 여기 있죠.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제일 첫 단에 워킹 캐피탈, 픽스드 캐피탈, 워킹 캐피탈, 픽스드 캐피탈을 여기서 빼주고 여기서 더해주면서 그냥 굉장히 심플리한 가정을 세팅하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계로 들어오면요. 왜 회계는 워킹 캐피탈까지 해줄까요? 회계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잖아요. 그런데 1년 단위로 리포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픽스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는 따져주지 않고 단기적으로 워킹 캐피탈은 1년 단위로 보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변하는 워킹 캐피탈만 따져가지고 회계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식 평가할 때는 픽스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까지 껴줄까요? 주식은요, 어떻게 평가해요? 정말 영구 현금 흐름을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프리 캐시 플로우가 주식에도 나오고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FR에도 나와요. 그럼 이게 공식이 머릿속에서 다 따로 놀면서 저 삐리리가 가르쳐준 건 이게 아닌데 왜 여긴 이렇게 나오지? OCF인데 왜 공식이 다르지? 멘붕이 와버려요. 가볍게 공부하면. 근데 이걸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가르쳐도 드려요. 근데 공부를 깊게 안 하고 얇게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3개를 외워야 돼요. 심지어는 그 3개를 과목에 따라서 달리 외워줘야 되고 과목이 헷갈리면 내가 이 공식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일까요? 굉장히 이런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과목끼리 이게 한 번에 쫙 모든 그림이 한 번에 딱 연결이 되면서 아 이건 여기구나 이건 여기구나 과목에 따라서 공식도 변경했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세요. 공부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회독수를 들려요. 회독수를 들려. 그리고 스터디를 와가지고 넌 몇 회독 했냐? 옆 사람한테 찝적대죠. 난 몇 회독 했는데 넌 몇 회독 했니? 공부를 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공부를 제가 깊게 하려고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공부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 뿌리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이쪽 잎사귀인지 이게 저쪽 잎사귀인지 구별을 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 할 때요. 정말 깊게 파가지고 쭉 한 번에 빼세요. 공부를 깊게 파가지고 쭉 파세요. 제가 이거를 뭐 소개팅에도 비유를 드리고 자전거 타는 거에도 비유를 드리는데 자전거 한번 타보시는 거 배우고 난 다음에는 2, 3년 후에도 그 자전거 다시 타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한 번도 안 배웠던 사람은요. 자전거를 타는 레벨까지 못 갔던 사람들은 걔는 평생을 자전거를 못 타요. 다음에 탈 때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한 번 할 때 깊게 배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 깊게 해가지고 쭉 파고 나가세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언제 멘붕이 오냐면요. 정확히 이때죠. 언제 멘붕이 오냐면요. 요때쯤에 멘붕이 와요. 1회독을 내가 끝내지 않았는데 공부를 빨리 한 애들은 1회독을 벌써 끝내거든요. 강의를 1.7배속, 1.8배속으로 들으면서 벌써 다 끝냈어요. 그리고 벌써 자기는 다 했대요. 이때쯤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요때 정확히 2회독을 들어간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1회독을 했는데 깊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새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난 정말 짜증이 이빠이 나 있는데 옆에는 벌써 3회독을 들어가고 있대요. 그럼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너무 힘들고 비교되고 내가 잘못 공부하고 있나? 나도 빨리빨리 봐서 회독수를 늘려야 되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번 깊게 봤다고 내가 이걸 다 알면은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죠? 나사로 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두 번째 볼 때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를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불안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2회독 할 때까지. 언제 또 한 번 멘붕이 오냐면요. 이 3회독 들어갈 때, 이때는 잘 보세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이 한 2달도 안 남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3회독을 들어갈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3회독 들어갈 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내가 한 번 깊게 보고 두 번 깊게 봤잖아요. 세 번째 깊게 볼 때는 그 느낌이 몰라요. 당연하죠. 두 번 봤다고 알면은 나사 밑에 있는 회사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셔야죠. 그런데 세 번째 볼 때 모르지만 그거를 깊게 팔 때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빙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이거 다 알잖아요. 얇게 본 사람들은 이거 평생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공식 외우고 있고 삽뜨고 있고 하는데 세 번째 볼 때 나는 그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이죠. 뭐 회계는 영속 기업을 가정하지만 1년 단위로 리포팅하고 그다음 주식은 영속 기업을 가정하고 그다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단순 가정하고 이런 거 다 떼고 이해했으면 떼면 되잖아요. 그럼 공식이 이렇게 적용되는 말 알면 되기 때문에 3회독 할 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되고 그랬을 때 제가 합격했다는 느낌이 왔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다 알고 있고 그럼 나는 이거 이해했으니까 공식만 외우면 되겠네. 어떻게 바꾸든 얇게 공부하면 뭐냐면요. 얇게 공부하면 폐해가 뭐냐면은 레벨 2에서 시험을 약간 꼬거든요. 꼬면 못 풀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거 꼬면 풀 수 있겠어요? 얇게 공부한 사람이? 절대 못 풀죠? 그러니까 얇게 공부한 사람들이 꼬면 못 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스터디 나와가지고 제일 자주 하는 행동이 너 몇 회독이니 물어보고 두 번째 행동이 소스를 찾아야 된다 그래요. 시크릿 소스 있잖아요.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한 문제 가지고 그런 삽뜨지 마시고요. 그냥 우직하게 만약에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깊게 파가지고 쭉 하시면은 돼요. 정말 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 선택하세요. 본인이 어떤 과목에 강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에코테 하면 코퍼레이트 할 수 있고요. 코퍼레이트 하면은 올해 포트폴리오가 좀 7, 80%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지 제가 못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는 레벨 1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할만 했었어요. 올해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곁가지로 떠도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요. 시간을 아껴 쓰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벨 1 때요. 강의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레벨 2 때는요. 강의 여러 번 들으시면요. 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750시간 중에서 700시간 중에서 250시간이 강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 번 들으면 그게 500시간이에요. 아무리 빨리 듣는다고 해도. 근데 강의를 두 번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시험 전날 강의 보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전날 박지성이 축구하는 경기를 열심히 봤다고 해서 내가 오늘 박지성처럼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날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 부르는 걸 봤다고 해서 내가 머라이어 캐리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해봐야 돼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꼬아 나오기 때문에 공식도 이렇게 복잡하고 엄청 많기 때문에 자기가 써보고 외워보고 적용해보고 이 짓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해야지 그게 시험장 가서 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날 강의 보면요. 그건 강사가 외우는 걸 내가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요. 레벨 2 때 오셔서는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의 한 번만 보세요. 대신에 배속을 줄이세요. 그리고 강의 한 번 볼 때 필기를 최대한 많이 꼼꼼히 해놔가지고 전 농담하는 것도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그냥 끼워쓰세요. 제 이거 노트 보시면요. 밑에가 잘려있죠. 밑에가 왜 잘려있냐면은 밑에 필기 없잖아요. 이게 제가 필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밑에는 내용이 없어요. 노트 아시죠? 조금 스웨저에 들어갈 만한 작은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필기 다 한 다음에 그냥 찢어가지고 저 스웨저에다 그냥 다 껴놨어요. 껴놔가지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그것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머리 만든다, 뭐 한다 그런데 쓰잘데없이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스웨저가 다 단거나 하고 커리큘럼북도 마찬가지예요. 커리큘럼북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거 어차피 지나면 안 보거든요. 레벨 1 커리큘럼북 보겠어요? 안 보죠? 그냥 레벨 2 찢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껴넣으세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끼워넣고 그냥 복습할 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단거나 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습장도 그렇고 커리큘럼북도 그렇고 다 단거나 하세요. 이유는요. 나중에 레벨 2 요 마지막 때쯤 가면 봐야 될 책이 정말 많아요. 일단 스웨저, 커리큘럼, 혹시 한글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글책도 볼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테스트뱅크 보잖아요. 그럼 테스트뱅크도 있죠. 그럼 7권인 책이 4세트가 나오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28건인가요? 네, 28건이네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킨텍스 가보셔서 아시죠? 레벨 1 때는 그런 거 별로 못 넣으실 거예요. 레벨 2, 레벨 3 보시는 분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가관이지 않아요? 캐리어 가져오고 거기다 책 28건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책 펼쳐놓고서 보고 남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전혀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권하세요. 거기서 28건 볼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보죠. 전날 27건 볼 수 있겠어요? 전날 27건 볼 수 있겠어요? 시험 전날? 시험 전날은 5건을, 시험 전날은 모든 과정을 내가 한 번 리뷰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스웨저에다가 커리큘럼북이건 노트건 서머리건 오답 노트건 다 거기다 껴넣으세요. 껴넣고 그냥 그 5건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세요. 아시겠죠? 단권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웨저로 보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려요. 레벨 2도 마찬가지고 레벨 3도 마찬가지예요. 레벨 3 제가 14과목 중에서 5과목 강의하거든요. 3분의 1 저한테 들으실 거예요. 저는 레벨 3에서 커리큘럼북으로 나온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욕 먹지 않아요. 잘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은 양이 줄어들잖아요. 스웨저로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어른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커리큘럼북에서 이게 한 문제 나왔다는데 너 이거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커리큘럼을 보는 시간 대비 스웨저를 보는 시간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그럼 만약에 커리큘럼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요. 즉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커리큘럼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말인즉슨 스웨저는 망해야죠. 전 세계에서 70%, 80%가 보고 있는 책인데 얘들이 안 망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 세계에서 70%에서 80%가 이 책만 보고도 합격을 한다는 거는 이거만이라도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만이라도 보세요. 커리큘럼북 보실 생각하지 말고 단 강사가 복사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껴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 세트는 스웨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추가해 주는 거고요. 무조건 스웨저로 보세요. 아시겠죠? 레벨 2도 똑같고요. 레벨 3도 똑같아요. 단 부족한 부분을 거기다가 끼워 넣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절대 소스 같은 거나 특이한 문제라든가 뭐 이거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필요 없어요. 스웨저로 보고요. 스웨저 뒤에 문제 보시고요. 모의 exam 푸시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클리어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이면은 커리큘럼북에 있는 아이템 세트 뒤에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더 말해요. 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요. 이거라도 하세요. 이거라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레벨 1 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벨 1 시험 끝나자마자 6월 달에 무조건 연애를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왜냐면 8, 9, 10월 달 가면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무조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는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상처 안 받고 5월 달까지 디프레스 안 된 상태에서 매너리즘 안 빠지고 잘 가느냐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2015년도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정도 9월 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요때 6월달 2016년도 6월달에 레벨 2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요때 레벨 3를 끝나는 거를 목적으로 삼으실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 떨어지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내가 이때 시험을 떨어져요. 그럼 이때 떨어진 날 기준으로 내 인생에서 앞으로 수험 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생각해보세요. 2년 남았거든요. 남자분들 2년 얼마나 안 가는지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요 기간을 충실히 보내야 되고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있죠? 여기 어딨나? 월수가. 네, 요 기간을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자기가 충실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떨어지면 정말로 그때는 멘탈적으로 힘드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요때 가면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때 떨어지면은 2년을 해야 된다는 걸. 극도의 불안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이랑 담배 같은 거, 회식 같은 거 최대한 줄이세요. 줄인다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안 해요. 다 살 수 있어요. 최대한 줄이시고 공부랑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산책을 한다라든가 운동을 한다라든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2년 정도는요. 그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거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쓸모없는 거 뭐라고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하세요. 근데 2년 동안은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요. 여러분들 가족한테도 좋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은 아마 뒤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통적인 질문 먼저 받고 아니면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먼저 하실게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셨던 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홍지웅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웅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CFA 3차 합격을 했고, 이제 예전에는 IB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회계법인 파스에서 이제 M&A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붙었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면 한 번에 다 붙진 못했고요. 이제 1차랑 2차는 이제 한 번에 붙었는데,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떨어져서 이제 이번에 이제 회안에 합격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김상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보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되게 많이 먹으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700시간이란 건 저는 이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CFP 협회에서 얘기하는 450시간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어디까지나 자신의 진정한 실력 향상이 아닌 그냥 합격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제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다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차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것 때문에 아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1차 같은 경우는 투수의 입장에서 어떤 볼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를 1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브볼이 있고, 뭐 직구가 있고. 이제 2차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CF 협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볼들이 있는지 얘기해 줬으니까 한번 던져봐, 네가. 그걸 이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3차 때는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데, 1차, 2차 때는 투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막 배웠었는데, 3차 때는 갑자기 CFA가 3차 보는 수험생들한테 타자의 시선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너한테 지금 커브볼이 오고 너한테 지금 뭔가 직구가 오고 있는데 너 한번 때려봐 라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이 되게 많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거기서 많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차에서도 보실 거잖아요. 3차까지 합격하시려면은 이제 내가 던지는 공들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아셔야 3차 가셨을 때 이제 볼을 제대로 이제 보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공부 방법은 사실 되게 단순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계법인이 그렇게 삶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갈 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그냥 양일을 다 일한 적도 많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일단은 다 따라잡아 보자가 일단 사실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생각해 봤던 게, 도대체 그럼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내가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공부일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인터넷 강의를 보고 있는 것도 공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이피스 코리아 가서 그 CFA 렉처 이제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총 200시간 정도가 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리뷰가 총 한 40시간 정도가 뜨게 됩니다. 그럼 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난 1독은 내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0시간을 공부한 거겠네. 그리고 만약에 파이널 리뷰까지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난 240시간을 공부한 거겠네. 왜냐면 그만큼 저도 이피스 코리아 이제 선생님들을 한번 믿어보자. 그분들이 나한테 많이 도움을 줬을 테니까 나도 이걸 들으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아직 책상에서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뭔가 내 실력이 그래도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총 시험을 볼 때 1차, 2차, 3차 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이제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들었고요. 그러니까 총 2번을 들었고
파이널 리뷰는 한 번 듣고 다시 한 번 듣고 총 2번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그 정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뭘 시작을 했냐면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리고 파이널 리뷰 때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테스트 뱅크라는 걸 풀어줘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혼자 풀어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이제 정규 강의가 200시간이라고 하면은 2번 들었으니까 400시간, 그리고 파이널 리뷰가 40시간이라고 하면 2번 들었으니까 80시간, 이렇게 해서 총 480시간이고요. 서브노트 만들 때 한 과목당 10시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시간. 그래서 저는 총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580시간 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공부하는데 난 여태까지 몇 시간 채웠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 해야겠다라는 뭔가 절박한 마음이 확실히 시간을 재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전 되게 좋아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하루가 왜 24시간일까라는 대해서 아무도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스스로에게라는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십진법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 계산이 10시간, 20시간 단위였으면 어쩌면 우리는 없었던 삶이 더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을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고대 문명의 수메르인들이었는데요. 수메르인들은 12진법을 썼다고 해요. 12진법을 쓴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의 마디수를 세보면은 3마디씩 총 4손가락에서 총 12마디가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세지만 그 사람들은 마디수로 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12진법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12진법이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루의 낮과 밤을 이제 세팅한 것이 수메르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2차 정도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좀 더 뭔가 박사 논문이라든가 심층적으로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배운 거랑은 좀 다른데?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좀 다른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CF의 이론은 현실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비판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거만해지고, 그리고 약간 CF의 그런 커리큘럼들 약간 좀 이거는 어차피 사실 쓸모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시험이 합격이란 게 일단 제일 먼저 목표란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CF협회가 A는 B다라고 설령 내가 A라고 알고 있지만 A는 B라고 얘기를 해줘도 일단 시험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CF협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합격에 더 맞게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많이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쓰는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인간적으로든 아니면 뭐 정말 그냥 사람적으로든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딱 예를 들어서 FRA 같은 경우 문제가 딱 나오면은 이제 잠시 한 0.1초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지금 옆에서 권호상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같이 풀고 있는 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제 마인드가 이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투나 제 제스처 같은 게 약간 권호 선생님처럼 빙의돼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입회에서 들으셨으니까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권호 선생님이 손버릇이거든요. 이게 설명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말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 풀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풀 때는 유국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또 말투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다든가, 경제학이 나왔을 때는 이재남 박사님은 이런 말투로 문제를 되게 쉽게 허망하게 푸셨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면 될까? 지금 이분이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제 빙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책에 있는 지식만을 제가 이제 막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강사님들과 나는 지금 함께 시험을 풀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많이 좀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9월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구정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이제 잔인한 벚꽃이 피는 이제 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정말 놀고 싶어 하는 감정도 되게 많을 거고요. 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벚꽃놀이를 맘 편히 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 벚꽃놀이 진짜 맘 편히 가보려고 하거든요. 매번 벚꽃놀이는 그래도 꼭 갔습니다. 마음 불편하지만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번 벚꽃놀이 아마 결국 가시게 될 거예요. 가시게 될 건데, 아마 마음 좀 불편하게 가실 거고, 다 합격하신 다음에는 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설명하신 김 선생님처럼 그 어떤 4개월을 풀로 휴학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관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것 중에 이제 이패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핸드폰 이제 어플이 있는데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 치면은 동영상 강의를 지하철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이 분당이고 회사가 역삼인데 왔다 갔다 편도로 한 4, 5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40분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많이 고민했었고, 이제, 그럼 오고 가면서 한 개씩 들어보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빠른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2.0배속으로 들었고, 그래서 권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8배속으로 들었고, 김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래도 말이 조금 빠르신 분이라서 1.8까지도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1.6배속 정도로 들었던 것 같고요. 최대한 어떻게든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 짜집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시험이 6월 초니까 4, 5월 달에는 나이 회사에서 점심을 이제 다들 막 점심 먹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죄송한데 제가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야 돼서 라든가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를 댄 다음에 핸드폰을 들고 교재를 들고 빈 회의실이나 빈 어디를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카페를 가던가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 켜놓고 강의를 하나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출근할 때 1개, 점심시간에 1개, 그리고 퇴근할 때 1개, 이렇게 3개가 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시간으로 생각하면 3시간이거든요. 하루에 평일에 직장인이 출퇴근 그리고 밥 먹을 때만 3시간 투자한다는 거 사실 되게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가 이제 결국 이제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도 되게 아시겠지만 연차 휴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이걸 기다리면 다 돈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내가 여행 가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시험에 갖다 박는다는 게 되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보통 토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에는 전부 다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쓰기 위해서 약 한 3, 4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이제 윗분들에게 계속 공지를 하는 거죠. 이때는 전 휴가 써야 돼서 이게 일주일 정도 뒤울 것 같으니까 절 부려먹으실 거면 지금 차라리 부려먹으시고 그때 가서는 좀 업무로드가 좀 살짝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게 아마 되게 저는 열정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할인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벨 2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정도부터는 레벨 3를 준비를 해서 이제 2017년 정도에는 레벨 3 합격해서 이제 챕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열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이제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자기 애인이 영원히 자기를 사랑해 주던가요? 아니거든요. 뭔가 변하거든요. 이제 그 오빠는 변한 게 아니라 사실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열정이라는 거는 갖게 되면 사람들은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정이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은 영원하지 않게 되고 이제 권태가 오게 되죠. 권태라는 게 네이버에 찾아보게 되면은 국어사전에 예전에는 의미를 느꼈지만 지금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CFA 공부하면서도 날 스스로 권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붙는다고 뭔가 사법고시 같이 갑자기 내가 뭐 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회사에서 연봉에 공이 하나 더 붙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스스로 자조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제 권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또 한 번 열정태처럼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권태가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열정도 영원하지 않고 그만큼 권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열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성숙된 열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바이오리듬이 있고 멘탈 리듬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롤러코스터 타시면서 이제 합격으로 가시는 그 방향선을 계속 잡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됐었는데, 서브노트를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슈에저랑 커리큘럼을 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출제자라면은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 제가 아마 출제위원이고 만약에 CF협회에서 출제를 하라고 의뢰를 받았다면,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겠죠. 커리큘럼을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보면서, 내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쭉 보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러이런 것들이 지금 강의가 되고 있구나, 밝히고 있구나. 그러면 이 목차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서 문제 냈으니까 내 다음 이제 6문제 낸다 과정에 있을 때, 그럼 요 다음 줄기에서 내가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발상으로 한번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면 되게 약간 좀 재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로직 트리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사법시험 합격했던 사람의 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책을 다 덮고 머릿속으로 목차를 떠올리면 목차를 쫙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뭔가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면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일단 어떤 과목에 출제된 거고 어떤 과목에 출제됐는데 그게 어떤 챕터들이 있었지? 챕터가 7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상 이 문제는 챕터 3번인 것 같은데 그럼 챕터 3번 안에 또 소주제로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갔었지? 그럼 첫 번째 소주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선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렇다면 이거는 이 공식으로 풀라는 뜻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그게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막 열심히 한다, 이렇게 A부터 Z까지 내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로직 트리 같은 걸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서브노트 만드시면 이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CFA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에도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앞에서 김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파이낸셜 모델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DCF 모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무실에서도 지금 만들다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 취직하지 않은 금융권을 가고 싶어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뭔가 이직의 커리어 체인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약업체 M&A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2014년 기준 삼성전자의 R&D 코스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질문을 던져도 아무도 대답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로시홀딩스라는 스위스의 제약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항암제 만드는 데거든요. 여기가 1년에 R&D 얼마 때려부을 것 같으세요? 여기가 1년에 R&D를 11조 원 때려붓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갤럭시나 뭔가 되게 많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R&D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삼성전자가 12조 원을 박는데 로시홀딩스가 제약업체 1등도 아니거든요. 4등 정도 돼요. 근데 11조 원을 R&D로 쏟아붓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약업체에서는 이제 많이들 신물질을 발견하려고 많이 R&D를 쏟아붓습니다. 아직까지 발견을 했지만 복제가 안 되는 호르몬이라는데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네이버에 찾아보게 되면은 2003년에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기쁨의 호르몬은 약 4,000배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는 걸로는 지금 이제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이돌핀은 어떤 경우에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냐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뭔가 큰 감동을 느낄 때, 아니면 뭔가 학문적인 깨달음을 느낄 때,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자연에 있어서 압도당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4,000배 호르몬은 이제 인간의 몸에 있는 나쁜 기운들을 다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이 1위가 지휘자고 2위가 성직자라는 겁니다. 뭔가 CFA 레벨 2 시험을 보시면서 매번 다이돌핀이 나오라고 권유는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뭔가 자신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PA랑 CFA 시험을 합격하기 전이랑 그리고 지금 합격한 후랑 제가 뭔가 경제신문을 펼쳤을 때 그리고 행간해설을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었을 때 약간 읽히는 게 예전과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레벨 2 시험 그리고 레벨 3 시험 이어가면서 뭔가 자기의 성장과 그런 지평 같은 게 넓혀져 가는 이제 기쁨들을 느끼면서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얼마든지 제가 오늘 명함 한 박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받아가셔도 좋고요. 나중에 뒤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공식적으로 받도록 할게요.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개념, 예를 들자면 퀀트에서 네. 어트 리그레션 네. 그 부분씩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트 리그레션에서 타임 시리즈까지 넘어가면요. 네. 이 공식들 뭐지 하다가 잠깐 저 멘탈이 많이 무너지긴 하는데 네.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읽어도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레벨 2의 경우를 보면요. 저는 레벨 2의 제 개인적인 목표가 다 100점을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레벨 3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레벨 2랑 레벨 3는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에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레벨 3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레벨 2에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게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넘어갔고 원서도 다 따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 각 과목에 대한 거. 왜냐면 공부를 좀 깊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목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본인의 목적에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효율성을 따지면은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퀀트는 사실은 5% 이상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5%라는 건 6문제고 6문제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하루 120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5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6문제죠.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아는 것도 분명히 한두 문제도 있을 거고요. 들었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제가 찍어도 한두 문제 맞는 게 또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코스트를 들여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냉정하게 할 거냐냐 말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회계 과목이라든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나 에코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든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과목에도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퀀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라면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할 때의 베네핏과 들어야 될 코스트를 분명히. 근데 깊게 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좀 깊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개념이 네. 링크 맞아요. 내용이 좀 깊어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코노믹스도 그렇고요. 특히 퀀트 과목도 그렇고요. 놓는 과목들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놓을 때도 순번에 따라서 놔야지 회계를 놔버리면 정말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회계를 놓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회계를 놓으면은 밑에 4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담이랑 회계를 했을 때의 부담이랑 본인이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나보다 달리 오는 질문이 많은데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 네. 이거 뭐 강의랑 관련된 건 아닌데요. 네. 이 CFA 그 앞에 CPA 하셨다고, AI 네. 그거 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장기간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술 담배도 안 하고 스트레스라든지 슬럼프 그것도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스트레스 관리는요.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은 레벨 2 마지막으로 갈 때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레벨 3 가서는요.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사실은 시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레벨 2까지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최소한도로 2년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3년째 공부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거의 대부분 조금 젖어 계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레벨 3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레벨 3 오시면은 내용이 지저분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에세이가 들어가고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진짜 지저분하다는 말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내용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도 공부한 것 같지 않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윤리가 그렇죠. 공부해도 공부한 것 같은 느낌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풀겠고 그런 느낌이 전 과목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멘탈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산책하고 이 모든 과정들에 조금 익숙해져야지 너무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면 계속 사람을 찾기 때문에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혼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액티비티를 찾는 게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액티비티가 이왕이면은 내 공부 과정에 그러니까 좀 위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덜 주는 행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내 활동에 지장이 조금 있거든요.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산책이 정말 뇌 활동에 좋거든요. 걷는 것도 물론 그렇고 스트레스 릴리프가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걸으면서 내가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걸을 때 대부분 도로를 안 걷고 자연 있는 데로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 되게 많이 했어요. 산책 많이 하고 혼자서 하기엔 산책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운동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런 것들도 도움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무릎팍도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가 대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아침에 밥 먹으면서 무조건 틀어놨어요. 근데 보면은 그 인생 스토리가 일주일 동안 보면은 굉장히 내가 영향을 거기에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인데 거의 대부분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물론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많이 하고 힘든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를 듣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거를 항상 밥 먹으면서 봤었거든요. 아침에는 집에서 밥 먹으니까 보고, 저녁에는 이제 뭐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서 잠깐 한 10분, 20분 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가 정말 조금하지만 자기가 맞는 그런 취미 생활을 발견하는 것들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것도 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터디를 하시면 좋은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모여있는 존재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정말 힘들면은, 종교가 없으시면 모르겠지만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는 건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서 한 며칠간 쉬다가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쉬다가 오면은 진짜 마음이 좀 많이 힐링이 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뭐 저는 커피 같은 것도 많이 안 마셨었어요. 이게 뇌 활동을 단기간에 굉장히 촉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차 같은 걸로 좀 많이 대체하고, 찬물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적게 먹고, 에너지가 위로 가야 될 것들이 차다 보니까, 그래서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먹었고, 그냥 그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이게 막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자는 것도 항상 7시간씩 일정한 시간을 항상 잤었고요. 낮잠도 꼬박꼬박 잤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레벨 2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셔야지 레벨 3까지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레벨 3 오시면 아시겠지만요,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정말 저 많으신 분은 7, 8수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멘탈 관리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시험 내용이 어렵지가 않은데, 자기가 그 과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4월달, 5월달에 그 날씨 좋고 그때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가족들한테 시간 못 쓴 것도 미안하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과정에서 조금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이렇게 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자극적인 거를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공부할 때는. 왜냐면은 공부할 때 멘탈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를 풀잖아요. 그리고 아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는. 너무 심플하죠. 그러니까 맞던가 틀리던가, 알던가 모르던가, 그리고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상처받는 거고, 그 일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모르던가 알던가, 그러니까 맞던가 틀리던가, 좋던가 싫던가, 그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반드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많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여기 처음 올 때 CFA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올 때 합격하고서 내가 다음에 뭘 해야지라는 거를 생각을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벨 2, 레벨 3로 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잊어요. 그냥 너무 그 과정이 힘드니까 빨리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합격이 자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잡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레벨 2, 레벨 3 끝내고서 전 애널리스트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근데 애널리스트가 회계 알아야죠. 가치평가 알아야죠. 이거 너무나 베이직한 거잖아요. 경제 알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스무스하게 빠졌죠. 근데 그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말고 다음 골을 세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말고 나 다음에 뭐 정말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야 돼. 그게 자기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시험이 목표가 되잖아요. 내 인생의 시험이 목표가 되면요, 그 순간부터 언젠간 합격하겠지의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 반드시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내가 이게 인생의 끝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인생이 CFA 합격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에 뭘 하고 싶을지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게 CFA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를 해보시고 어떤 방면에서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성이 부여가 되니까 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하시면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네. 교재 11페이지에 국내 합격률이 나와 있는 네. 국내 합격률. 네. 이게 결시율이 평균 15%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응시생들은 순수한 응시생인가요? 아니면 결시까지 포함이 되는가요? 결실을 빼고 결실 빼고. 여기에 있는 응시생은 그 결실을 빼지 않고요. 우리나라 그 표현이 약간 응시생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레지스터 하신 분들, 예, 그리고 있는 기준. 등록 인원 기준인가 본데요. 등록 기준이요? 네. 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 아닌가요? 45%면 등록 인원 기준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벨 2 응시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레지스터 하신 분들. 그럼 결시생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수치 레벨 1, 2, 3 곱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레벨 1, 2, 3 곱해보시면 한 5명 나오거든요. 100명 중에 5명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앞에 2명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면 내가 그 안에 들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나중에 가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좀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제일 레벨 1 때도 강조를 드리는 게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세요. 요즘 너무 똑똑들 하시니까. 제가 역할은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힘들 수 있는지를 자기가 가늠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왔을 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합격률이요, 1차, 2차, 3차 합쳐보면은 5% 안 되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자료 페이지 보면 아이템 세트에서 부분 점수가 없다고. 아이템 세트는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다 퀘스천 하나인데 하나당 점수가 체겨지니까 객관식인데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거를 물어보신 건가요? 아이템 세트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문제 틀리면 다 틀리는 건 아니고요. 한 문제 맞으면 한 문제 맞는 거죠. 당연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점수 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당. 어떤 거 맞든 네, 무차별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많이 해주세요. 네. 레벨 2 같은 경우도 레벨 1이랑 거의 비슷하게 합격수는 0.9%, 0.7%이 아니라 70%, 0.7. 그러니까 상위 합격자 1%의 70%대의 점수가 합격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레벨 2는 그래도 90점은 다 넘기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상위 1%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90점을 저는 훨씬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63점에서 70점대는 무조건 넘어져야지 합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개인적인 나중에 받을게요. 네. 시험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에 관련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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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온라인 보니까 먼저 선수 과목이 15년도 선수 과목 3과목을 네. 먼저 들으라고 네. 이제 자료 그 강의를 열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16년도 강의가 나왔을 때 그때 15년도에 들었던 그 3과목을 제외하고 들어도 되는 건지. 선수 과목이 뭔가요? 저도 파생상품은 좀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페스코리하고 코스피하고는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진행되는, 저희 쪽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이페스에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페스에서 3과목, 선수 과목으로 되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2과목만 드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못 보시고 오실 거니까. 저희 수강생들한테 자, 선수 과목 했으니까 이거 듣고 오세요 라고 해서 딱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반도 못 듣고 오세요. 예, 반도 못 듣고 조금 정책이 다르긴 한데 EPSS 어느 과목을 열어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학생 상품은 보고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텍스트 인컴도 마찬가지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뒤에까지 들으셨다면 ABS는 이번에 빠졌으니까 그 과목 빼고 안 들으신 것보다는 그래도 책의 편제라든가 LOS는 똑같지만 내용이나 예제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한번 보셔야죠. 한 번만 보고 시험장에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 과목을 하신 과목이 있으면 새 책 받으셨으면 새 책에다 뭔가 쓰시긴 하셔야죠.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네. 저 마무리하고 맺을게요. 레벨 2 과정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너무 힘든 면만 부각을 시킨 것 같은데 사실 공부를 해보면은 아마 제일 재밌는 레벨이에요. 레벨 3는 많이 힘들어요.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면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에세이도 있고 근데 레벨 2만 놓고 보면은 가치평가를 계속 배우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해보시면은 막상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나의 목적에 맞춰서 듣는다면은 재밌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셔가지고 좀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한 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고통 없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